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 비탄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민의례 시작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정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윤미향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권미경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이시자 프랑스병원 노조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꼭 소개드립니다. 좀 급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독일 코리안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님 오늘 참석하셨고 오늘 밤에 이렇게 독일로 가시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충생 저희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 소개해드립니다. 앉으신 분들 김재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세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 부대표이신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이 정상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배수진 대변인님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한국노총의 박현기 부위원장님이시고 콜센터 본부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당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정춘생 의원님께서 5월 20날 논평을 내주셨었죠. 윤영 의원님께서 이걸 어떻게 저희의 목소리와 논의를 담을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주말에 윤미향 의원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접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 저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공동대표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유학원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들과 함께 사제 배상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중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베의 사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셨고 이거의 그 모습을 계속 끝까지 민족까지 지켜보면서 김복동 희망의 단체의 공동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인권 평화 운동가이시자 대동부 성노래 어떤 할머니가 끝까지 하셨던 말, 희망을 잡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과 제조선대학교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부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자신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 소녀사 문제가 계속 이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정아 대표님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좋은 일보다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베를린에서 학생들 그죠 우리 문제 때문에 오셔서 저희가 그 희망을 통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도 해서 직접 독일 코리아 협의회에 기금을 전달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본 정부가 쳐놓은 그 고립시키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코리아협의회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한국으로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종교혁신당 여성위원회 의원님들과 우리 이제는 전 의원이 되셨지만 이제 유명 의원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의 기독교 희망이 갖고 있는 희망이 계속 앞으로도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독일에 있는 소녀상 반드시 지켜내기를 바라는데 저희도 오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이 김홍동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통해서 제일조선대학교 아이들한테 써달라고 이제 재산을 다 터는 날이세요. 모든 걸 기부하신 날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데 털었어요. 터는 날이어서 오늘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6월 5일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일 정도 김홍동의 평화 주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평화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기복동 내일은 기복동 평화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족 열사 추모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 또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당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기 전에 지금 좀 이석을 하셔야 되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사진을 먼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선동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윤미향 의원님이 계셨고 그 윤미향 의원을 되게 처해졌던 1심 판결에서 20개가 넘는 혐의 중에 단 하나, 그것도 너무 오래돼서 소명이 쉽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 딱 하나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에 투입된 검사의 숫자가 22명, 검사 22명은 강릉지청 전체 검사의 2배에서 3배쯤 되는 숫자입니다. 낭비죠. 행정력 낭비인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는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 2심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했느냐, 혐의가 몇 개였다는 얘기만 하고요. 22명의 공개된 재판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22명 검사의 이름을 제가 방송에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에 대한 혐오 선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축되지 마시고 끝까지 제대로 지키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수석 부대변이 아시죠?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기획한 교국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터진다. 이렇게 많이 오신 점은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13년 전 같습니다. 윤미향 대표님은 정대 대표이고 저는 민주당의 여성국장 할 때 소녀상을 만들어서 종로구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우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종로구청장과의 가계 역할을 해달라.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렸고 그 과정에서 소녀상을
현재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자가 없었습니다. 원래 기자회견. 그때 그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 여기 누가 와서 앉아서 같이 쉬고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의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추가가 돼서 그렇게 현재 소녀상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소녀상이 전국에 세워지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세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뭐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응을 하고 현 정부도 일본 정부의 그런 그 철거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요. 제가 그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여성 인권 문제인 동시에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 의원님의 말씀. 예, 우리가 지금 일본을 비난할 때 항상 모범으로 꼽았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고 강대국들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것도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마다 2015년은 위안부를 일본 편을 들더니 작년에 강제동원을 또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철거돼야 될 대상은 소녀상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임희연 전 의원님 그리고 공격 대표님 그리고 또 한정환 대표님 정말 만나게 돼서 오늘 이런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아마 임희연 의원님께서 열었던 세월호 관련된 영화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끝까지 남아있는 영화를 조국 진담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해외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얼마나 외롭고 이어가기가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소녀상 방문 잘했었고 최근에 길을 굉장히 좀 사명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 기억하는 모임 샌프란시스코 공감에서 나눠주신 소녀상 배지를 제 가방에 계속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라인 사태로 많은 응원도 받았지만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큰 성공에 서 있는 곳이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이고요. 저에게 라인 사태를 이야기를 할 때 CU는 프레임이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더 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하고 평화 이익 살리는 측면에서도 계속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간다고 인사말을 멋지게 하라고 뭘 써주기는 했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베를린에 설치된 그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였다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한일 역사 정원이 평화행동 집회하고 그러실 때 가가지고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소녀상도 보고 같이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오늘 오랜만에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또 소녀상의 모습이 보이면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소녀상의 이름이 아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까지 이제 제 직업에 예명으로 쓰던 이름이 리아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히려 제 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소녀상을 계속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친일을 넘어서 오히려 수일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일본 편 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그 전쟁 때 벌어졌었던 군인들이 자해를
진심으로 반성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둘째 사료에 결국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 그 베를린 시장이 그 태도를 그렇게 바꿔갖고 일본에 협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 아리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잠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녀상 꽉 쥐인 주먹처럼 저도 두 주먹 꽉 불끈 쥐고 소녀상 차고 전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서 얼마 전에 좀 저희가 사회권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독일 대사관에서 저희 전체를 초청을 하셨었는데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면은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 주신 강경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선 임미양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까지 보고 싶은 우리 동지 임미양 의원을 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민 의원께서 굉장히 빠르게 이 긴급 토론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2020년 9월에 아직 밑에 구청인가요? 베를린시에 거기서 이거를 이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독일에서 역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조치를 계속 해야 될 시점에 이걸 이제 또 철거한다고 하니까 일본의 이런 자태들이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되고 있구나. 근데 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도 부정하고,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일구역수 스타 시민 운동 이거 획득하는 거 오늘 강화문에서 10시에 출정 시켰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격려해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일본인들의 이렇게 일본의 정부에게 꾸준히 한국 정부를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역사를 왜곡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고는 수며 너무 많은 일들을 계속 외교적으로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좀 적시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 외에 이제 거기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입법에서 입법 권력들이 좀 나서서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또 하기로 하고, 우선 윤미향 의원님께서 2주 발제 한일 정부의 역사 지우기 동맹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독도, 하나는 독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또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부정,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군함도는 이미 강제동원 문제를 은폐한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고, 사고방산도 지금 등재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의 대사가 우리가 꼭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일본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최근에도 보도가 있어서 우리는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게 올소라고 하는 고의의 수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과거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그 부정을 넘어서서 과거 역사 지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과거 역사 지우기 부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절절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가 소녀상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를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는 오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나중에 좀 보셔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핵심은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였다. 일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보면 일본의 그 옛 지도들에도 나타나 있고 또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본 정부는 기록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과거의 실록들, 지도들, 기록들을 보면 이미 독도는 우리 영토 안에 그렇게 편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1905년 1월에 일본이 러일 전쟁이라는 침략 전쟁 중에 한반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갖고 있는 그 전략적 가치를 판단한 거죠. 이 두 섬이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함대와 일본의 연합 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위를 감시하기 위한 망도 설치의 최적지다 독도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전쟁에 이 독도를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1905년 1월 10일에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을 합니다. 그냥 진행을 해요. 그 제국주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사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 28일에 내각회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을 하고 1905년 2월 2일에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오카도시 수관으로 정한다라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를 하죠. 그런데 그 원본이 어딨냐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불타서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후에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서 일본은 이 폭력과 탐욕에 발찬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에 따라서 독도도 마찬가지 그 영유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독도는 또 우리나라로 그대로 편입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독도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정말 그 아이들을 믿을 것이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죠. 우리의 외교력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나쁜 나라가 되는,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충분히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국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자, 다음에 평화의 소녀상의 눈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소녀상은 각도로 따라서 혹시 날씨에 따라서 살아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도 이걸 아셔서 소녀상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요. 이 다섯 종류의 사진이 표정이 하나입니다. 그죠? 어떤 표정은 우수에 젖어 있고 하나요, 분노에 차 있고 슬프고, 또 어떤 표정은 천차 수요식 때 소녀상을 이렇게 걸어내서 사람들의 함성을 들을 때는 소녀상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상에는 뭐가 담겨있냐면은 슬픈 역사, 슬프고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소녀상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그 슬프고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이 담겨있다는 것, 즉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문서, 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공식 기록물들, 또 병사들의 일기와 증언 등을 통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제였다는 것,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그 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점령지 여성들에게 가해진,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과 필리핀, 아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아시아 피해 지역에도 피해를 남겼던 그런 범죄였다. 무엇보다도 이 위안소 설립 목적이 기상천외한 강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군 문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것 때문에 저는 소녀상 철거에 혈안이 되고 있는 한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끌려간 아이들이 10대 소녀였어요.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 자체를 일본 정부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 여성들이 소녀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 기록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상해에서 군의관을 했던 아소테 쪽 군의관을 보면 그 사람은 조선의 소 여성들을 성병을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 경험이 없어. 나이가 어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군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앞으로 여성을 모집할 때는 가능한 한 나이가 어리고 성 경험이 없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분 여성들이 12세, 18세, 14세, 15세,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14세에, 우리 김원웅 할머니는 13세에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그러니까 10대 미성년자 피해가 대다수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 여성들의 머리도 끊겨 있고 소녀상을 보면 아직 발 뒤꿈치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피해자들에게는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일본군은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숨겼지만 미군은 또 어떻게 했느냐? 미군도 역시 은폐하거나 침묵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방조를 합니다. 이 모든 문서는 사진은 미군이 찍은 영상이고 문서이고 미국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여성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는 메가더 사령관이 ATI에서 연구보고서 120호, 이것은 특별히 일종의 안기부 같은 거죠.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각 미국 포로 수용소에 있는 조선인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본군 위안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전후 반세기 또는 은폐됩니다. 50년 동안 사건을 치고 은폐시켜요. 그리고 다른 하나, 그 은폐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미일 동맹.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시다라는 아베 외아라는 A급 전범입니다. 이 사람을 석방시켜줘요. 다른 사람을 교수에 일차하고 기시 노부스케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시 노부스케가 미국의 협력으로 총리가 되죠. 일종의 나치의 최측근이 총리가 되는 독일 사회 상상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소녀상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합의가 일어납니다. 한일합의가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바로 저 맥락에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 문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소녀상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것, 이게 미일 동맹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치워라 라고 하는 것이 2015 한일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아픔이 일어나느냐?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적화되고 너 개인 책임이야, 너 부끄러운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들에 가해집니다. 온몸에 위안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 그게 바로 은폐와 또 회피 그리고 부정의 뒷면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이었다. 그것을 들려있는 발 뒤꿈치로 잘려진 머리카락으로 그 소녀상이 온몸에 안겨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이 소녀상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날개를 펴서 해방된 세상, 진실과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활짝 날개를 펼쳤던 그 역사를 이 소녀상은 안고 있습니다. 두 꼭 쥔 주먹으로. 그리고 앉아있는 소녀이지만 뒤에 그림자 할머니, 소녀가 된 때부터 할머니까지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뭘? 정의를. 그것이 지금 소녀상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그 활동은 쭉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보시고 나중에 혹시 저를 강연으로 초청해 주시면 자꾸 좀 강연해드리겠습니다. 그 운동, 존엄스러웠던 운동은 아시아 피해자들과 연대로, 그리고 남북의 연대로, 그리고 또 유엔에 가서 유엔의 사무총장을 만나고 유엔 인권 보도판무관을 만나고 대전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국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 미국 정부 문제구나. 그래서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미국 의회 결의 채택을 통해서 쭉 세계연나라 의회 결의 채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알게 됐어요. 야,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자. 그래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개관해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 이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요시였습니다. 1992년 1월 8일도 수요시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초창기의 수요시의 색깔입니다. 흑백,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간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손가락질 합니다. 더러운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천차 수요시입니다. 천차 수요시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축하할 수 있다. 우리 웃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웃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천차 수요시 때 비로소 우리 웃자. 우리가 이겼다. 아래가 졌다. 라고 하는 평가를 시작했고, 그때 추모비가 아닌 기린비, 평화비를 세우자 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평화의 소녀상을 2011년 12월 14일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뒤에 보시면 할머니 그림자까지 쭉 나타나 있고요.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평화의 소녀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소녀상 잠깐 모셔서 혹시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꼭진 손, 뒤꿈치, 나중에 소녀상 보시면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빈 의자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들이 앉은 자리입니다. 소녀상이 흔들리지 않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들어왔던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연대의 자리, 추모의 자리, 기림의 자리, 이게 빈 의자입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 이 빈 의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저 평화비 저 글자를 기록하며 썼습니다. 그리고 평화비 어디에 일본 정부를 혐오한다는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이 일본의 혐오를 유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고 철거를 요청하는데 각 나라에서 하지만 어느 문구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스러웠던 그 활동의 역사를 담았지 없습니다. 혐오나 명예훼손이. 소녀상의 모양은 다양해요. 학생들이 세운 것은 손의 나비를 저 정동길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문화관 앞에 있는 서 있는 소녀상. 저 맨 위에는 중국 소녀상과 조선의 소녀상을 함께 세워진 거고요. 중국 상에 있는 것이고 서 있는 소녀상이기도 하고 이게 2015 한일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익산역 앞에 익산 시민들이 세운 건데요. 바로 뭐가 있느냐? 손에는 할머니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요구, 7대 요구. 이게 사실 진실이죠. 뭐 세월호나 지금 이태원 참사 우리가 모두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에 당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이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발로 딱 깨뜨리고 있는 것이 뭐냐? 2015 한일합의입니다. 이게 지금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이고요. 전철에도 이와 같은 소녀상이 이미지로 모셔주기도 했고요. 고등학교에도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각 학교에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평화의 세상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게 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미국에 세워진 기린비들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미국에 세워진 기린비 평화비 소녀상입니다. 또 하나 호주와 호주 시드니 멜번에 또 중국 상해에 캐나다 토론토에 저기는 철거됐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 세워진 필리핀 피해자를 상징하는 그 소녀상을 기린비를 필리핀 시민단체들이 세웠는데 그 다음날 일본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서 포크레인으로 저 위에 그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에 세워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레겐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드레스덴에 세워진 거고요. 위에부터 레겐스부르크,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그 다음에 두 개가 베를린입니다. 드레스덴은 제가 사진이 없어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상들이 잘 있었는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2015 위안부 한일합의 됩니다. 이 내용 속에 세 번째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외교부 입장은 뭐였냐면 소녀상은 민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건 지금도 안 받아줬어요. 지난번 독일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그 한국 정부 입장인 거죠. 민간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왜 한일합의를 넣었습니까? 그죠? 이 폭력적인 합의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계속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책임, 무대응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2015 한일합의가 무효다,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지만 그리고 그 정치적 이면 합의가 굉장히 나빴다라고 하는 것도 판명을 했지만 여전히 이것을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마지막 입장이다라고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뒤에 활동가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박물관 앞에서 극우단체가 와서 데모를 하고요. 저기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엄마 부대와 그 자유 신자유연대 그분들이 가서 소녀상 옆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하고 코리아 협의회를 공격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저쪽은 일본 우익, 요거는 한국의 우익. 일본 우익의 피켓에 보면 제가 얼굴을 이렇게 있습니다. 유미한 주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호주 시드니 소녀상 철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호주의 국가인권위에다가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혐오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기각됐습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소녀상 철거 압박을 했는데 결국 평화비 결비와 비문이 철거됐습니다. 그걸로 합의를 해서 지금 비문 없는 소녀상이 되고 있고요. 독일 카셀대학교 소녀상은 작년 3월 세계 여성의 날 바로 뒷날 철거되어서 지금 학교 창고에 있습니다. 필리핀 소녀상도 철거됐고요.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소녀상 건립을 방해해서 설치 불과 며칠 전에 정학식 행사가 취소된 일이 있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은 소송을 일본 정부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졌습니다. 이건 뭐 글렌데일 시민과 시장, 시의회가 똘똘 뭉쳐서 일본 정부의 그 범죄를 오히려 그 2차 가해, 3차 가해를 명확하게 지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기린비도 아까 철거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독일 미케구청 앞에 있는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 근데 베를린 시장의 입장 보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건 베를린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주체가 피해자 소녀상이 아니라는 것. 논란의 주체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라는 것. 특히 만약에 이 논리대로 친다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에게 그 딱 대치라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발언, 이것도 역시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쟁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시성 폭력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이 담은 소녀상에 일본 정부 입장을 넣으라는 겁니다. 일본 우익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를린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철거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다. 이 대화에 일본 대사관을 포함시키겠다. 피해자 단체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가해자 중심주의의 사고를 독일 베를린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를린 시장의 이런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반평화,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에 대한 명확한 규탄과 항의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정아 대표님 인터뷰한 거에 핵심 제목을 그대로 저는 소녀상은 사실은 모든 여성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연대를 제안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요구를 했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113명이었고 제가 쭉 해서 그 서명을 조기도 했는데 모든 의원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13명이 연명을 해서 대표로 네 분이 함께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의나 이런 것을 조금 채택할 수 있도록 활동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 두 번째, 역사 왜곡, 부정, 공격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이 행위가 지금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독일처럼 그런 부정론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어떤 것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유라는 그 어떤 개념 속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망가지고 무너뜨릴 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오늘 오신 한정아 대표님처럼 해외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을 많이 해요. 우리 김준영 의원님 외교통일위원회에 일하실 거죠.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협력재단 등등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대부분적으로 한인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인회보들 한번 보시면 거의 태극기 부대에 한인회가 비슷합니다. 독일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점검해 주셔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 저는 그런 협력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이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안 네 번째,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함께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가 되는 방법을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지금 김포동 희망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리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 프로젝트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하면서 베를린 정부의 그 재단에 등등. 그리고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그 학교가 교육에 참여를 잘하고 있었는데 배제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 협의회가 왜 놓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 경남 창원에서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좀 제가 새벽에 좀 울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하지만 당원들이 직접 독일 외무청과 베를린 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영구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 불안하지 않게끔 그 발 뒤꿈치가 딱 바닥에 디딜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복동 희망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한국 정부와 21대 국회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빨리 탄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도 고민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를 할 일인데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 소녀상이 철거 위협에 놓인 이 소녀상이 안전하게 인권과 평화를 담보하는 그런 상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에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토론 가기 전에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진보당 원내대표께서 내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여기서 치러야 돼서 얼른 마치고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주류는 수령주의 역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째 일본 언론과 정치계 표현으로 역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베를린의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러한 역사전의 한 전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소녀상 철거 문제는 민간단체 문제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만한 그런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우 불종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앞장서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면서 전 세계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조국혁신당도 소녀상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이신 김은성 작가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싸워주신 한정화 독일코리아 협의회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느라고 오늘 발표를 특별히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발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발표 내용이고 사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말 하면은 소녀상에 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듣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재단에서 후원을 받으면 로고를 박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런 구의원들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내부에도 독일에도 보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각 당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들은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다. 이걸 잘못하면
소녀상에 이제 해가 되는데 이것은 한일 관계고 외교 관계고 굉장히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소녀상을 독일 사람들이 한일 갈등을 너희가 우리 공공 장소에 들여와서 독일을 우리 편을 만들면서 위험하게 만든다가 제1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거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명 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베를린이 유일하게 공공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카셀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학 총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워하다가 소녀상이 설립된 이후 일본 총영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은 들은 바로 알고 있고 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영사가 찾아왔는데 카셀 총장들은 제가 부총장하고 굉장히 오랜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일본의 압박을 받지 않고 철거한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총장들은 소녀상을 너무 사랑하고 처음에 너무 좋아하고 페미니즘 부총장이고 일본 위안부 문제를 비판적으로 연구한 부총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안정하고 주목을 받지 않은 것은 한 교회 부지에 독일 교회들과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일본 정부는 교회에는 전혀 안녕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음번에는 안전한 곳에 세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한 곳에. 근데 안전한 곳에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모든 소녀상을 세울 때 정말 어렵게 계약서를 체결하고 연구 임대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는 저희가 아예 다음번에 제가 지도를 다시 만들면 드레스 것도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개월 전시가 있었어요. 3개월 전시 안에 안에는 채색된 소녀상이 세워지고 그 박물관 정원에는 소녀상이 세웠어요. 그래서 1년간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연장을 하겠다. 그때 당시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관장은 베를린 소녀상이 문제가 있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한 이후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우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세우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때 세웠던 그 큐레이터들도 내가 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일본 대사관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유미연 의원이 종북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듣고 나서는 자기 마음도 흔들렸다 이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워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걸 숨기고 있어요.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와 관장들이 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밥줄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공론화시키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제가 언론에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 대사관을 만나서 그들이 합의를 하고 소녀상을 치우기로 했을 때 제가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어쩌면 어떻게 그 얘기를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압력을 많이 줘서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섭섭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일본 대사관과 합의를 봐서 정원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드레스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베를린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파독 간호사, 저희 어머니 파독 간호사로 71년도에 독일에 왔을 때 가족이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법안이 그렇게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7년 후에 제독 여성 모임들이 3년밖에 없는 계약을 연장하는 투쟁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독일에 왔어요. 그때가 제가 만 16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그때 당시 저도 아무도 저한테 그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류 허가를 무기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받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그런 내용을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공간에 계시는 분이 그거를 알려줘서 제가 4년 이후에 무기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지하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독일 사회에서 1세대가 아니라 1.5세로서 굉장히 마음에 지금은 소수지만 베를린에 있는 이주민의 숫자가 40%라고 해요. 도시는 이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이제는 이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주민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죠. 네, 코리아 협의회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드린다면 이미 196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윤희상 작곡가니 다양한 한국인 민주 인사들과 독일 분들도 당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이 함께 1988년, 60년대부터 이제 동백님 사건 이런 운동을 하면서 1988년도에 올림픽 88 캠페인을 벌이고 난 이후에 이제 1990년도에 공식적으로 코리아 협의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에 이제 베를린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베를린에 오게 되면서 1세대와 이제 세대 교차가 있어서 2세들이 코리아 협의회를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로고를 바꿨어요. 그 로고를 바꾸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도 많이 투입이 되나 북한도 남한도 아닌 제3의 공간을 만드는 것, 유럽과 아시아도 아닌 제3의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게 정확하게 구비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핵심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여 년간 저희가 활동을 해왔고, 이제 김원옥 할머니부터 김복동 할머니, 이수선 할머니, 용선 할머니를 매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독일 사회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할머니들이 독일을 방문하실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세계에 소녀상이 세워지는 그 캠페인을 해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베를린 소녀상을 세웠죠. 그 다음에 미트구청에서 이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세운 지 일주일 만에 10월 7일에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 모태기 외교부 외무상이 파리에서 독일 외교부 장관을 하이코 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핵심 안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외교부가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소녀상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베를린 소녀상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소녀상은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공식적인 발언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녀상 철거를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후에 12,000개의 서명을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준비를 했을 때 정말 아마 이 동네에 이렇게 사람 시민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활동이 저희가 서명운동하고 모든 했던 것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부부를 통해서 저희 하인세가 더 일본 시민들하고 저는 함께 운동을 하고 있고 일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셀 대학 이야기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카셀 소녀상이 들린 이후에 카셀은 이제 저희와 비교를 해본다면 운동 단체가 옆에 없기 때문에 함께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 있는 소수의 한인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렇게 음식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활동가가 되셨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미술대학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소녀상 대잡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억의 투쟁을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3월 8일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고 다른 여기는 보시면 왼쪽의 사진은 2017년도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김원호 할머니, 죄송합니다. 김원호 할머니 방문했을 때 야지디 IS 성노예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녀상을 선물을 하고 제가 4년 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초청을 했을 때 소녀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먹을 단단히 쥐면서 나는 강한 여성이야, I'm a strong woman, 그렇게 매일 아침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3.1절 행사로 하면 소녀상 앞에서 다양한 국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모든 단체들이 저희와 함께 연대를 하고 있고요. 6월 19일 세계 유엔의 날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소녀상은 현재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지금 부각되었습니다. 부부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굉장히 독일에서 유명하신 할머니들이 총격 사건으로 숨진 6월 19일에 추모를 하고 있고 애틀란타 총격 사건 관련으로 300명 이상이 되는 아시아계 청년들이 모여서 매년 지금 기림일을 소녀상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베를린 탈신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저희가 소녀상을 연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소녀상을 만지고 닦고 그리고 예술성으로서 이야기가 너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줄이기로 하고 아마도 국회의원들께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지역구 당들이 베를린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진보당들이 베를린의 밑에부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1년 전에 재선을 하게 됐어요. 선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각 당마다 마지막에 소녀상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까지 했어요. 그만큼 지역구에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3인당, 녹색당, 진보당이 선거 캠페인을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걸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지금 현재 녹색당이 구청장이 녹색당인데 녹색당 내부에는 전 구청장, 남성이었던 구청장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이 표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당 구청장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뿐만 아니라 아메니아라든지 커티사든지 터키 정도를 통해서 제노사이드를 당한 단체들 그러니까 이주를 한 사람들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와서 저희가 이 기업이 독일에서 청산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저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팠던 식민지의 경험을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커뮤니티들도 추모를 하려고 하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독일 시와 연방 정부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주민들의 권리는 기억의 권리도 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특히 트라우마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지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식민주의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베를린 시장이 한 나눠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 의원들 정권들이 다 같이 일본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유럽 중심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이렇게 해서 저희 박물관에 정말 여러 이제 모금과 없는 돈으로 모든 디자인과 모든 저희 인턴들이 같이 다 만들고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 마지막 부분에는 방문객이 아리가 되어서 아리 여권을 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독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떻게 체류 허가를 받고 아리도 똑같이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처음에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인정을 하고 지금은 1년 연장이 되고 결정이 되지 않은 망명자의 입장으로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는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 앞에서 우리 소녀상 뒤에는 저렇게 막강한 외교관들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3인당 총리가 숄츠 총리가 3인당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를린 시장이 기민당이에요. 그래서 기민당은 지금 3인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숄츠 총리는 이거는 연방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구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민당은 너무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가 일본 정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왜 부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베를린 소녀상은 이러한 지역구에 탄탄한 게 없다면 그 작은 부차원에서 밖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녀상들의 세워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30년간 하고 있던 저희 일본 무양부 운동을 독일 땅에서 해왔으니까 독일의 역사로 인정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 모여서 이렇게 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가방에는 다양한 할머니들의 그림들이 들어있고 이것이 전문가적으로 전시 성폭력을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걸 치유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끝을 내고 오히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마치고 그럼요. 이어서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점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김은성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토론은 한분 질문을 받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생각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일 큰 국제 미술 전시입니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근데 그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이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전시가 됐습니다. 그 전시를 초대를 받은 것은 NHK 출신이었던 기자였던 분이 아이치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에다가 이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에서 전시 못했던 표현의 부자유전 했던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은 이제 천황제 반대라든가 핵반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한 방의 전시장을 차지해서 그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치다 다이스케라고 하는 예술총 감독이 일본이 이 정도 못하겠냐, 일본이 민주화된 사회고 선진국인데 이 정도는 전시를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를 받고 나서 너무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그 평화의 소녀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전시장도 한 50여 개 이상이 되는데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보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첫날부터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줄을 서서 하는데 이 일본인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 딱 가는 느낌이 이거 반일 아니잖아. 이게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네. 그리고 우리가 미안한 짓을 했지.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와중에는 어떤 여성이 아주 흠뻑 울기도 합니다. 자기도 그런 강간을 당했다고. 근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줄을 서서 오니까 그게 이튿날째는 더 많이 옵니다. 3일 때 더 많이 오는 와중에 일본 나고야 시장이 이게 좀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와서 평화의 소녀상이 반일 동상이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 아주 세심하게 1시간 이상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으로 이건 반일 동상이다. 여기다가 아이치트리엔날레 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준동을 하고 나서 이 3일째 되는 날 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방은 가려집니다. 다른 데는 다 전시장이 이제 다 열려져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만 가려지는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시 전시를 재개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일본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계속합니다. 이 전시가 한 100일 정도 되는데 100일 중에 3일째 이제 닫혀졌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 일본인들이 계속 시위를 하면서 하니까 이 아이치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전시를 이제 성공리 끝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닫아놓고서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일주일 전에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보게 만드는데 그걸 추첨을 해서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합의 80명 정도를 하니까 뭐 1000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일본 전국 각지에 와가지고 투표를 참여해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은 행복하게 보고 가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슬픈 게 아니라 더 평화의 소녀상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전시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한 6개월인가 8개월 후에 전시도를 크게 옵니다. 성공리에 전시 잘 끝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일본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는 각 지역에 평화운동을 하시는 평화 이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도 손을 잡고 전 세계의 평화 단체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지만 일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정대협, 윤미향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었는데 그것을 아직 극복 못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극복을 해서 다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전국 일본의 곳곳에 다 있는데 우리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대를 해야지 일본 내에서의 그런 바람이 불어야지 일본의 이 광폭적인 이 구구 지향점을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지 않겠냐. 그 중심에서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도 우리 조우석 시간도 그쪽 분들과 연대를 해서 초대를 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식사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급하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딱 적절한 시기에